암하고 관련이 많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에너지는 다 써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써요. 다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관계되는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 암의 입장에서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달리 이용을 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암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예전에는 못하겠다고 생각해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18배의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이 발전소를 끄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는 게. 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시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구독자분들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우라원 원장 문창시입니다. 이제 영상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미토콘드리아랑 암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우리 암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암하고 관련이 많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소에서 우리 이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각 가정에 전기도 보내주고 여러 공장도 돌리고 하잖아요. 전기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유가 그대로 올 수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는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당 작용이나 세포질에서 두 군데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해당 작용은 아주 적게 못 만들어요. 대부분의 에너지는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은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잘 못하죠. 자, 그러면 왜 미토콘드리아하고 암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놓고 네. 미토콘드리아하고는 또 관련이 없다고 하느냐. 네. 암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예전에는 못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포질에서만 가지고 만든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18분의 1밖에 못 만들거든요. 세포질을. 미토콘드리아에서 18배를 만들어. 그 엔진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포질에서 만드는 이 2개밖에 못 만드는 엔진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제네시스하고 아주 소형차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제네시스 에너지 출력이 좀 세잖아요. 네. 근데 소형차는 출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암은 이 출력이 약한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료는 몽땅 똑같이 써요. 재료는 똑같이 쓰면서 18분의 1밖에 못 만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달리 말을 바꾸면 뭐가 돼? 유지하기 위해서는 18배의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우리 이제 암은 그런 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더라. 미토콘드리아가 관여를 하더라.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정상인에서는 세포질에서 만드는 2개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36개. 이걸 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니까 충분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데 예전에 떨어진 걸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단백질을 만드는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잖아. 이걸 거꾸로 돌리면은 재료를 만드는 게 돼요. 그래서 암세포가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려면 뭔가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이 세포를 만들 재료가 필요하잖아. 이 재료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를 한마디로 발전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재료를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재료를 이런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는 게 이제 요즘에 이제 밝혀졌거든요.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정상인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걸로 해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환절기 때나 이럴 때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확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암의 입장에서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달리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과 암에서 재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전은 조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 환절기 때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살려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그냥 쉽게 그냥 발전소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암세포는 이 발전소를 끄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는 그 차이점만 있어요. 그러면은
암 환자분들이 지금 내 미토콘드리아 상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것을 뭐 좀 알 수 있는 뭐 검사라든지 뭐 방법이 있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검사로 해서는 이제 우리 유기산 검사라든지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 안에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관계되는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 이걸 검사를 하면 돼요. 네. 근데 굳이 그렇게 검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래서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진다 그 말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든다. 거죠. 또 체중이 빠져요. 체중이 빠지는 것은 어때요? 암 덩어리 해봤자 얼마밖에 안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 하는데 체중은 막 6kg, 7kg 쫙쫙 빠지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암세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8배를 먹어요. 예? 정상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2개씩밖에 한쪽에서 16개를 만드는 엔진이 꺼지니까 네. 2개밖에 못 만드니까 대신 재료를 18배를 써야 똑같은 양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 가지고 네. 이게 다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그걸 다 빼가 가지고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있겠구나. 그러면 진짜 내가 이제 정말 정밀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면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해서 우리 비정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정밀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체온이나 체중 감소가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좀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암에 우리가 걸렸을 때 좀 나타나는 뭐 증상 이런 걸로 체중 감소 많이 얘기하잖아요. 체중 이 체중 감소가 곧 그 미토콘드리아랑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결되는 건 이제 아니죠. 그렇게만 다 볼 수는 이제 없고, 네. 되게 이제 우리가 암을 짐작을 할 때, 암을 이제 그 발견이 안 됐을 때, 네. 혹시 체중이 빠지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혹시 암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번 검사를 그쵸. 해봐라 네. 그러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수술이나 항암이나 막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네. 그것 자체로도 체중이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암을 진단하기 전에는 우리가 체중이 빠지면은 이제 암을 의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에너지 대사 문제 때문에 올 거라고 이제 그렇게는 이제 보지만, 암을 진단받고 난 후에는 여러 가지 체중이 빠질 만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항암만 하더라도 우리 정상세포 다 파괴시키잖아.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들 거고, 또 먹기도 좀 어렵고, 뭐 수술 받으면 또 먹기도 어렵고, 그다음 움직이지도 못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그리고 우리 암에 걸리면 기력이 떨어지니까 많이 못 움직이잖아요. 네. 근육도 많이 빠져나가거든.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도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딱 하나로 미토콘드리아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을 한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먹는 음식도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이 무엇을 먹느냐도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에너지는 다 써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써요. 다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되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막 달리기를 하고 운동선수들이다 그러면은 되게 주로 어떤 걸 많이 빨리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빨리 만드는 재료가 있고 천천히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빨리 만드는 재료는 탄수화물이 최고. 탄수화물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100m 달리기 한다. 그러면 이때 쓰는 것은 탄수화물을 써요. 빨리 만들어주니까. 근데 내가 유산소 운동이 이제 이게 나와. 천천히 내가 그냥 걷는다. 네. 그러면 급하게 막 에너지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 해가지고 공급할 필요 없잖아요. 천천히. 이때 쓰는 것은 지방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이게 태우려고 하면은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산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용을 할 때는 미토콘드리아도 이용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젖산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네. 젖산을 만드는 과정은 후다닥 가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이 사이클을 돌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대사는 되게 천천히 한 것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느끼잖아요. 100m 달리면 끝날 때쯤 되면은 숨이 헐떡거리면서 다리가 뻐근해지잖아요. 네. 다리가 뻐근해졌단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젖산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에 젖산이 많으면 통증으로 나와요.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특히 운동선수라기보다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잖아요. 갑자기 며칠간 하고 나면은 디스크 증상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다 뒷다리가 땡기고 네. 그러면은 이게 허리에 문제가 생긴 거냐? 허리 문제가 아니에요. 젖산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 디스크 증상처럼 네. 좌골신경통처럼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면 통증으로 나오고 이거는 벌써 뭐냐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쓰지만 급할 때는 제일 우선순위는 탄수화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쓰죠. 단백질은 되게 이제 우리가 우리 세포 구성을 하고 이런 데 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쓰는 그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암 환자들이 좀 챙겨 먹으면 좋은 항암 식품에 대해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제 양파. 양파는 사실 굉장히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이 먹는 음식이긴 하잖아요. 이 양파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우리 양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음식 중에서 보면 가장 항암 성분, 암 환자들에게 보면 항암 성분이 많은 그런 식자재가 되죠.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양파 그러면 케르세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마 요즘에는 하도 우리 환자들이나 이분들이 전부 다 박학다식하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맞아요. 네, 케르세친이 많이. 케르세친이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케르세친은 사실은 껍질이 있어요. 보라색이 있는 부분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벗겨버리고 나서 하얀 것만 네. 먹잖아요. 네. 그럼 실제 케르세친 별로 안 많아요. 아, 흰색 부분에는 별로 없다. 그렇죠. 보라색, 겉에. 근데 그건 다 까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근데 그걸 또 요리를 해가지고 먹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차를 끓여 마셔야 돼요. 차로 끓여 마시는데 그게 진국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 그 하얀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해서 칼슘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함량이 많이 떨어지죠.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플라보노이드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토케미칼이라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이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다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양파고. 또 우리 양파는 막 까다 보면 막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그게 유황 성분이잖아요. 그 황이 들어있고 황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황이 담당하는 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그 유황 성분이 또 들어있고 그래서 보면은 항염증 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항암 작용 그렇죠. 특히 이제 케르세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항암 작용으로는 세포를 증식하는 거 억제도 하고 세포 자살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안에서 만들어지는 특히 야로이스 같은 것을 많이 제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양파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마늘이나 이런 몇 가지 하고 합쳐서 가장 대표적인 항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양파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뭐 논문이나 실험들도 있나요? 뭐 양파는 뭐 동서양은 막론하고 워낙 많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추려온 게 2021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이게 이제 용량하고 관계해서 양파 추출물을 가지고 밀리리터당 5 마이크로그램 또 밀리리터당 10 마이크로그램 이 두 개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쥐에다가 48시간 동안 이제 먹게 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본 이제 논문인데 이게 이제 침륜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이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5 마이크로그램에 주는 것은 한 침륜이 한 23.48% 정도가 감소가 되더라. 근데 10 마이크로그램을 줬더만은 한 52.13%가 침륜도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양에도 비례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그렇게 침륜을 억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침륜을 억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암이 성장해서 뻗어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 기능이 조금 지나면 전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 기능
기능을 떨쳐주는 게 양파가 있더라. 이것을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그 양파 아까 전에 껍질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케르세틴은 우리가 이제 양파도 보면 자색 양파라고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게 더 좀 더 많은 건가요? 그렇죠. 자색인 경우가 훨씬 좋은 거. 일반 양파보다는. 그렇죠. 부분은 보면은 이런 게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면은 좋아요. 근데 양파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뭐가 좋다 하면은 막 힘든 거 참고 막 먹어요.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안에 있는 성분들이 훨씬 더 함량이 높아지는 효과를 내잖아요. 혈액 응고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씩 있어요. 다 대부분 보면은 그 양파를 좀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그러니까 양파도 대부분은 보면은 이런 게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면은 좋아요. 근데 양파 생으로 우리 중국집 가면 네, 맞아요. 춘장 춘장 찍어서 가지고 네. 먹잖아요. 그럼 먹기 좋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양파를 생으로 막 우리 과일 먹듯이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속 쏘는 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 살짝 데치면 속 쏘는 맛이 좀 줄어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파를 이렇게 썰어서 먹게 되면 바로 먹으면 양파도 가지고 있는 그 성분들이 양파 안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소들이 있거든요. 효소가 제대로 작용을 하고 난 후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효소가 작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썰어 놓고 바로 막 성질 급하게 막 먹지 말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먹으면 제대로 된 활성화된 그런 성분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양파는 좀 보면은 또 좀 그 열을 가하게 되면 단맛이 좀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열을 가해서는 열을 가한 대로 어느 정도의 어떤 지용성 성분이라든지 특히 케르세틴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상당히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양파도 열을 가하게 되면 수용성 성분들은 조금 이제 희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양파 같은 거 우리 감자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기름에 볶아 뭐 마시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방금 이야기 나왔는데 색깔이 진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껍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과일들이 다 그래요. 껍질이 중요한데 껍질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과일을 먹었다 하고 암 환자는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버리고 먹으니까 그것도 좀 잘못된 방법. 그럼 양파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암 환자가 양파를 섭취할 때 좀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파를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뭐가 좋다 하면은 막 힘든 거 참고 막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파 좋다 하면 이제 양파를 생으로 먹는 게 더 좋다 하니까 양파를 뭐 생으로 먹고 막 눈물 나고 막 목이 아프고 하는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 꼭 그리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리 해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꼭 그리 안 해도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자극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극이 심하면 그럴 때는 약간 살짝 열을 가하거나 데치거나 이래 갖고 드시면 될 거고. 그리고 양파도 황이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불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되게 이제 가스가 차기도 하고 막 속이 쓰림 같은 거, 뭐 구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구토 나는 경우까지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양파가 다른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자재들도 마찬가지로 혈액 응고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씩 있어요. 다 대부분 보면은 응고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항응고제를 먹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걸 많이 먹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적정량 조금만. 그래서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양을 좀 줄이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드시는 게 좋고. 그 이제 항응고제를 이제 복용하고 있는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양파 때문에 그 효과가 상쇄가 될 수 있는 거죠? 항진이 될 수가 있는. 항진이 된다. 그렇죠. 항진이. 응고를 더 안 되게 할 수 있고. 그럼 양파와 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뭐가 있을까요? 이 양파가 십자화 식물이잖아요. 십자화 식물은 다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안에 있는 성분들이 훨씬 더 함량이 높아지는 효과를 내잖아요. 그래서 뭐 마늘이라든지 그 외에도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이게 다 십자가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먹는 게 좋고 네. 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유방암 환자들에서 양파하고 호두를 같이 먹으니까 상당히 유방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좋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여기서 먹는 포도는 껍질이에요. 그 알맹이 아니라는 것을 네.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베리 종류가 양파하고 상당히 궁합이 잘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베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잘 알고 있는 블루베리잖아요. 네. 이제 요즘에는 뭐 아로니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딸기도 사실은 베리 종류의 딸기. 저는 딸기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딸기에 그 홈이 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농약이 그런 데 끼어 있으면은 이게 잘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딸기는 또 원래 사과나 껍질이 단단하니까 막 씻잖아요. 그쵸. 딸기는 그러지도 못해. 그쵸, 어렵죠, 좀 씻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식초에 담그거나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과정이 너무 귀찮다. 그러면은 다른 걸로 대체하시는 게 나았고. 그래서 이런 베리 종류. 그 다음에 이제 강황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율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여기다 후추 같은 게 들어가면 더 흡수율을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 훨씬 더 항암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조류.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제 어떤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해조류에 대해 여쭤봐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다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해조류가 김, 미역, 뭐 다시마 이런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해조류는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암 환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해조류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참 많이 먹는 거, 산면이 바다다 보니까 많이 먹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에 김은 뭐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해조류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오드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오드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 해조를 많이 먹는 것은 대개 이제 다당류가 많아요. 이 속에 보면 이제 호코이단이 이런 해조류에서 추출한 거니까 호코이단은 이제 일본에서는 그 모주크라는 거에서 추출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또 보면 다시마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위장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하는 이제 알긴산 이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다 다당류가 이제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다당류는 되게 이제 면역을 높이는 걸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오드 아까 우리가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에서 중요해요. 갑상선 기능을 올리는데 요오드가 있어야 되는데 요오드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요. 너무 적게 먹어도 안 좋고. 그러니까 갑상선 암 중에 보면 요오드가 암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U자의 형태로 해요. 그래서 너무 적어도 발생률이 높고, 그다음에 너무 많아도 발생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낸다거나 또 피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해조류 속에 요오드가 많이 있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비타민이라든지 또 해조류 속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도 들어있고 이런 성분들이 우리 암하고 관련해서 이게 항암 효과를 내는 거 보면은 되게 이제 면역 기능은 다당체가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이제 암 세포 성장을 억제시켜 주거나 그리고 이제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이런 작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해조류가 암 치료하는 데서 항암도 하고 방사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부작용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 할 때는 이런 걸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 해조류에 좀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뭐 실험들도 있을까요? 이게 제가 찾은 논문 중에 하나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거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12월 달에 나온 건데 유방암에 이런 해조류를 썼을 때 유방암 발생률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는가 그걸 본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역학조사한 거예요. 역학조사인데 김하고 미역하고 이렇게 관계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김은 많이 먹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낮아지더라. 그리고 먹는 양하고 비례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반비례겠죠. 많이 먹을수록 이제 위험도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미역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래요? 그래 나와서 이게 이제 다른 논문들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요즘에 김이 유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하는 이런 때 보면은 김을 이런 논문을 본다면 김 사용이 더 높아질 것 같고 더 세계적으로 김 수출이 많이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나라 논문이 왜 좀 대표적으로 뜰까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해조류를 먹는 나라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지 이게 생각보다는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논문도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게 아니에요. 그 영국의 브리티시 저널 뉴트리션지에 네. 올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신력도 있는 그런 논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미역을이 많이 미역보다 김이 더 좋다 하니까 네. 또 우리 요거 보신 분들은 아마 네. 김을 더 많이 드실 것 같네요. 네. 우리 이제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우리 다시마 같은 경우 국물 내면은 그 오뎅 국물 같으면은 막 주의사항에서 제일 1번이 요오드 과잉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는 거기 네. 때문에 우리 녹차 속에는 우리가 그 EGCG라는 성분이 있어요. 녹차 안에 있는 EGCG, 암 예방을 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본 거거든요. 그럼 뭐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나 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해조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상으로 먹고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뭐 우리 김은 당연히 구워서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역은 국 끓여서 먹고, 다시마는 요 국물 내 가지고 여러 가지 맛을 내는 MSG 맛을 내는 데 네. 이용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우리 이제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우리 다시마 같은 경우 국물 내면은 그 오뎅 국물 같으면은 막 끓여가지고 계속 몇 시간을 두잖아요. 네. 근데 이게 30분 이내가 가장 좋다고 그러거든요. 끓이는 게 너무 많이 썼을 때는 네. 안에 성분들이 이렇게 파괴가 되거나 변형이 좀 올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이내가 가장 좋은데 그 우리 오뎅국은 막 몇 시간 동안 끓여갖고 두잖아요. 그쵸, 예.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효과가 또 좀 미역도 떨어진다. 보면은 막 미역이 그 아주 부드러워질 때까지 네, 끓이잖아요. 네. 이제 그 일이 되면은 약간의 이제 좋은 성분들이 좀 파괴는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해조류도 보면은 우리 이제 십자가 식물들하고 궁합이 좀 잘 맞대요. 네. 그래서 양파라든지 마늘, 뭐 브로콜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먹으면 훨씬 효과가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오드 같은 경우가 너무 이제 많아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과량 먹는 것은 그렇게 또 소화장애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네. 소량씩 여러 차례 한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이렇게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암 환자가 좀 이런 해조류를 먹을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그렇죠. 주의사항에서 제일 1번이 요오드 과잉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는 거기 네. 때문에 되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내륙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는데 우리나라는 과잉 때문에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요오드 과잉에 대한 문제를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조류는 염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염분 문제 그리고 요즘에 바다가 오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금속 문제라든지 그리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안에 있는 식이섬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그 소화 장애 그 다음에 또 이게 안에서 분해가 잘 안 되고 할 때는 안에 부피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이런 문제 변비라든지 이래서 변을 보기는 좋겠지만 그 전까지 속이 되게 더불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해산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중금속인데 그래서 3cm 미만의 이제 생선을 먹으라고 많이 권하시잖아요. 해조류는 좀 더 덜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덜하고 해조류는 사실 뭐 이제 이런 중금속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 뭐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그 3cm 이하의 생선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좀 항암 효과 극대화되는 식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십자가 식물들하고 이게 이제 궁합이 잘 맞으니까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 뭐 케일, 그다음에 무 이런 부분들 우리 미역국 끓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재료들. 네. 그다음 우리 미역국 끓일 때 어때? 그 우리 그 된장 네. 같이 그쵸. 먹으면 훨씬 맛있잖아요. 콩 종류.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강황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류 하면은 풍요함도 좋고 그다음에 흡수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서 먹으면 좋죠. 암 환자분들이 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제 녹차 많이 추천해 주셨잖아요. 녹차. 이 암 환자에게 녹차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녹차 속에는 우리가 그 EGCG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에피갈로 카테긴 갈레이트라고 하는데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음료수
하는 데 가면 녹차 음료수 나오잖아요. 네. 그 뒤에 딱 봐. 그러면 거기 맨 밑에 성분에서 EGCG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EGCG가 여러 가지 작용. 가장 제가 이제 EGCG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신생혈관을 억제를 해요. 암에서는 신생혈관 억제를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EGCG거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세포 자살을 시키는 효과,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 그 다음에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꺼버리는 그런 작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EGCG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사실은 녹차에서는 제일 많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녹차를 우리가 그 항암을 할 때, 특히 이제 탁솔계통 계열의 항암을 그 다음에 이제 플라틴 계통의 이런 항화, 시스플라틴, 뭐 옥살리플라틴, 뭐 이런 부분들을 쓸 때 그 효과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녹차는 우리 환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권하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신생혈관 억제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암세포의 뭔가 전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생혈관이라는 게 뭐냐면 네. 기존 일반 혈관하고는 다르게 암이 제가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덩어리가 빨리 크면 우리 몸에 혈관이 영양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빨리 크니까 질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영양 공급을 못 만드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생혈관이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녹차의 항암 효과를 좀 입증하는 뭐 논문이나 실험들도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 논문을 한번 찾았어요. 2025년도. 이거 따끈따끈하네요. 있잖아요. 네. 따끈따끈한 거죠. 이것도 메타 분석이거든요. 네. 녹차 안에 있는 EGCG, 그러니까 암 예방을 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뭘 봤느냐면 EGCG를 추출해가지고 효과하는가. 녹차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그 효과를 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녹차를 그 자체로 한 게 EGCG만 추출해 갖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재발률을 더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녹차는 한 91%의 줄이는 효과가 있고 예방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EGCG는 72%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냥 녹차로 마시는 게 녹차로 마시면 이런 EGCG도 먹고 또 어때요? 기분도 좀 좋아지고 좀 깔아앉혀주는 녹차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논문하고 관련 없이 우리가 녹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맞아요. 녹차가 우리 보면은 우리 이제 우리나라 거에서 녹차 좋은 거는 되게 이제 우전이 가장 좋게 그 다음에 우전 다음에 뭐 세작, 중작, 대작. 근데 이 우전이라는 것은 우리 계절 중에서 고구 전에 딴 녹차 잎을 가지고 만든 게 우전이에요. 그때 EGCG가 함량이 제일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 것은 그 말차, 그 다음에 옥로 이런 게 우리나라 우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높은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EGCG는 발효를 시키면은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롱차라든지 홍차라든지 보이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다 발효잖아요. 발효기 때문에 EGCG 함량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우리가 권하는 것은 우리나라 저는 이제 우전이 제일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녹차를 어떻게 먹어야 좀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 녹차 먹을 때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끓여서 먹잖아요. 근데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가. 완전히 끓이는 온도보다는 약간 한 80도에서 85도 정도에서 한 2, 3분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돼요. 근데 우리 되게 녹차 끓일 때 완전히 펄펄 끓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첫 잔 딴 것은 버려버리고 두 번째 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풍미를 즐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겠지만 원래 끓인 거, 그 다음에 오랫동안 두면은 약간 쓴맛이 더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덜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약 한 끓인 온도에서 약간 식혀가지고 한 2, 3분 정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하루에 먹는 양은 한 2-3잔 정도가 너무 많이 먹으면 각성 효과가 너무 강해지니까 그다음에 유장장애도 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다가 레몬 같은 것을 한 방울 좀 떨치면은 훨씬 더 흡수율도 높아지고 어떤 거기에서 오는 풍미도 좀 더 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EGCG가 약간 그 떫은 맛이나 약간 쓴맛 이것과 관련이 있나 보죠? 그 EGCG에 대한
따로 맛은 네. 별로 우리가 커피 마신다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만 따로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자체가 그 맛이니까 녹차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 녹차 섭취할 때 좀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녹차를 이제 조금 마시는 건 괜찮지만 녹차를 이제 또 우리 환자분들이 녹차가 좋다 하면은 막 녹차를 막 하루에 6잔, 그쵸. 7잔 막 이렇게 네. 막 마실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EGC가 들어있는 이제 기능식품을 먹잖아요. 이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간이 안 좋으면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이 안 좋은 분들, 특히 이제 뭐 간암이라든지 뭐 간염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암 걸리고 나면 여러 가지 항암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간에 좀 무리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녹차를 마실 때는 조금 뭐 녹차를 마시고 나니까 더 피곤하다든지 또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을 느낄 때는 조금 그 간에 대한 검사를 좀 받아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체중이 빠진다든지 또 아니면 단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녹차는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녹차가 이 약간의 그 탈수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EGCG 우리 이제 보조제로 먹는 경우에는 하루에 800mg 이상은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간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녹차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항응고제 와파린 먹을 때. 와파린 먹을 때는 녹차는 아주 금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또 다 반대. 우리가 보통 이제 와파린은 항응고제잖아요. 네. 그런데 녹차는 비타민 K를 공급해서 응고를 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이게 효과를 떨쳐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 되게 와파린 먹는 환자들은 꼭 녹차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아예 문구가 나오죠. 네. 그 이제 뜨거운 물이 좀 이제 발암 위험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 종류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차 문화가 되게 발달했잖아요. 네. 그 모든 일상생활에서 차를 많이 마시니까 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구운 생선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식도암이나 인후암이나 이런 게 잘 생기는데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것을 계속 많이 먹게 되면 구강암, 인후암, 그다음에 그 식도암 이런 게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닌데 또 이제 녹차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음식도 막 뜨겁게 해서 이제 그래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녹차 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 좋아지는 식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녹차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먹어서 좋은 부분들은 이게 비타민 C가 많은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먹게 되면 이게 그 녹차 속에 들어있는 EGCG 네. 이게 분해를 파괴가 되는 것을 상당히 막아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C가 많은 뭐 귤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런 과일들 네. 또 귤 같은 거 먹을 때는 그냥 우리 노란 귤보다는 청귤, 청귤 약간 녹색이 남아있는 이게 또 다른 항암제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녹차도 어떤 십자가과 식물들하고는 상당히 궁합이 좀 맞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라든지 뭐 배추, 뭐 무, 케일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는 게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작용들이 되게 있는 게 녹차 속에 있는 EGCG 그 다음에 레스버라트로 그리고 케르세친 이런 부분들이 다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그래서 레스버라트로를 많이 먹으라 하면 포도 막 먹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포도 껍질이에요. 또 이제 제일 많은 거 C가 제일 많아요. 네. 근데 C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껍질을 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3 같은 것을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버섯류도 많이 궁금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표고버섯. 이 표고버섯은 암 환자분들한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버섯 종류에서 암 환자 때 쓰는 버섯들이 네.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표고버섯 쪽보다는 네. 이제 되게 보면 상황버섯, 네. 그다음에 뭐 차가버섯, 좀 비싼 이런 것만 것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버섯으로 만든 제품들 보면 어떤 게 있어요? AHCC. 네. 그리고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표고를 가지고 만든 게 제일 많아요. 우리가 렌티난이라 하죠.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 AHCC는 그거예요. 일본서 나온 거잖아요. 네. 일본서 나온 거지만 이게 표고의 균사체. 어. 우리 자실체가 있고 버섯은 자실체가 있고 균사체가 있어요. 네. 그거 구분하는 것은 네. 아니 우리가 버섯이 이렇게 표고 나무에 참나무에 있으면은 네. 열매 이렇게 이제 그 뭐 우리 먹는 부분 있잖아요. 네. 요걸 자실체라 해요. 아. 그 다음에 그럼 뿌리가 있을 거 그쵸, 아니에요. 예. 이거를 우리는 뿌리라 버섯의 뿌리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네. 균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AHC는 균사체로 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줄기 부분 같은 거에 네. 있는 거네요? 아니 뿌리 아, 뿌리, 아예 뿌리에? 뿌리 아. 그게 균사체거든요. 아. 이걸로 만든 게 AHCC. 그래서 베타글루칸도 있겠지만 네. 알파글루칸이 되게 높아요. 어. 그래서 AHC는 주 기능은 알파글루칸 효과를 보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실체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도 있고. 대개는 우리가 이제 버섯을 가지고 어떤 거 만들 때 자실체가 많은데 AHCC는 균사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게 버섯 종류에 들어 있는 게 네. 보면은 다 어때요? 이게 이제 다당체. 네. 그래서 다당체는 우리 면역을 이렇게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나는 이제 우리가 그 이런 버섯 종류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네. 그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나 잡아봐라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 이거 먹잖아요. 네. 그 우리 몸 안에 들어와. 네. 그 우리 몸에서 이것을 적으로. 그래요? 적으로. 오, 네. 그러니까 적으로 보고 오니까 되게 이제 면역수들이 확 달라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적이 들어왔다 그 면역수 막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신호만 딱 보내고 지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딱 나잡아봐라 아. 식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이게 버섯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우리가 대식 세포나 그다음에 수지상 세포, NK 세포 이런 것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특히 T 세포에다가 야 어디에 적이 들어왔어. 이것을 정보를 해서 알려줘요. 그냥 먼저 잡아서 딱 이렇게 암 같은 것도 먹어. 대세포나 수지상 세포가 NK 세포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먹고 요놈이 어떤 놈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놈 이게 항원이라는 거거든요. 항원을 찾아가지고 네. 요놈을 T 세포한테 딱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이 T 세포가 그 요놈 그 항원에 있는 것을 어디에 있는가 찾아가서 공격을 하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 것을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런 거에 표고버섯이 그런 강력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비타민 D가 버섯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약간의 항산화를 얻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버섯 속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방사선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방사선을. 그래서 우리가 말 그러잖아요. 종종 표고버섯에 이런 버섯을 네. 이렇게 자연에 있는 방사선도 흡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가 자연 방사선은 극히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인체에 해로운 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사선을 할 때 치료를 받을 때 버섯을 먹으면 산란파를 조금씩 흡수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 그래도 표고버섯이 조금 더 저렴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상황버섯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꼭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이 항암 효과가 더 뛰어난 건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버섯도 여러 종류잖아요. 네. 우리가 뭐 심지어 우리는 일반 표고버섯, 뭐 상황버섯, 뭐 영지버섯, 네. 차가버섯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발휘를 하는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램 검사라고 네. 하는데 거기를 해다 보면 어떤 경우에 니타리 버섯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차가버섯이 제일 나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상황버섯이다 뭐 차가버섯이다 이런 걸 먹는다 해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그럼 이제 뭐 그것을 사실 차가버섯가 비싸잖아요. 네.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전 검사를 하라고. 검사를 해보면 딱 답이 나오는구나. 검사를 해보면 해봤는데 차가버섯이 안 듣는다. 그러면 그거 한 1년 먹었다 해요. 네. 돈으로도 몇백만 원 날릴 거 아니에요. 그쵸. 또 뭐냐면 시간. 다른 거 썼으면 그동안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 그쵸. 건데 네. 이거에다 매진하다 보면 암 치료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시중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암 환자들은 항상 과학적인 근거에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런 걸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를 하고 해가지고 먹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익히 말하는 뭐 마늘이나 뭐 양파나 뭐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는 일단 항암력이 있지만 이게 사람마다 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효과도 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서 맞는 음식에다가 뭐 돈과 시간과
이런 것도 그렇죠. 쓰는 것이 어. 효과적인 암 치료다 이런 거죠. 그 검사를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내 치료를 할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럼 표고버섯에 좀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실험들도 있을까요? 대개 이제 버섯 종류는요, 사실 일본 논문들이 많아요. 일본에. 네. 그 보면은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 2009년도에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위암 중에서 수술을 하지 못한 이제 사기암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암이 재발한 사람들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그 5FU 항암을 줬을 때. 예, 지금 이제 쓰고 있는 한 경우에 이게 이제 같이 썼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가 이걸 본 거거든요. 한 650명 대상으로 한 연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망 위험률을 줄여주는가를 본 논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한 20% 정도 줄여준다는 거 네. 제법 크죠. 그 효과가 크잖아요. 네. 이제 이걸 발표한 논문이 있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게 이제 버섯이 이제 뭐 항암 작용이 있다고 한참 유행할 때 일본에서 뜨기 시작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논문이 뭐냐면 1986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동물 실험한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표고버섯을 가지고 항암 효과가 얼마 정도 나는가 그걸 이제 연구한 게 있었는데 이때 종양을 약 한 58에서 79% 정도의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게 야. 발표된 게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이후로 막 버섯이 막 뜨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60%면 진짜 많이 엄청 줄인 크죠. 거죠. 예. 그럼 표고버섯을 좀 어떻게 먹었을 때 좀 좋을까요? 이제 이 표고버섯은 먹을 때 이게 이제 다당체잖아요. 네. 다당체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끓여서 이렇게 먹으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고. 네. 그런데 우리 버섯 먹을 때 좀 이제 우리 그 환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버섯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좋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네.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잘못 먹으면은 막 피부 발진이 일어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고버섯에 표고 위에 있는 그 머리처럼 돼 있는 그 네. 막 그물처럼 갈라진 네. 부분 있잖아요. 이게 생으로 먹었을 때 잘못하면 피부병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피부병이라기보다는 이제 발진이 일어나는 거죠. 알레르기 반응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니까 끓여서 먹는 게 좋겠고. 네. 그래서 표고는 가능한 한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표고는 보통 한 너무 많이 먹는 거. 그게 뭐든지 너무 많이 먹는 거 안 좋아요. 그럼 뭐가 좋다 하면은 막 우리 환자분들 막 많이 먹고. 제가 이번에 한 분 환자분이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브로콜리. 네. 브로콜리가 셀레늄이 많다고 네. 그거를 큰 푸대로 네. 씨앗을 샀대요. 씨앗을? 네. 네. 그걸 재배를 해가지고 아, 직접 먹을 재배해서? 거라고, 야. 먹을 거라고 아예 씨앗을 샀대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먹으려고 그러느냐. 네. 네. 그랬더만은 사서 먹는 것도 그렇고 그쵸. 왕창 먹기 위해서 씨앗을 사가지고 야. 뿌린다 해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너무 과하게 뭐든지 너무 과하게 먹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네. 적당하니 보통 한 주 뭐 많이 먹으면은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네. 예, 이제 이 정도로 먹는 게 좋고 너무 과하지 않는 게 과하면 하여간 체예요. 예. 아니, 원장님이 과거에 그 브로콜리 셀레늄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그렇죠. 그거 보고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브로콜리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이거 좋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또 많이 사도 또 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의약 먹을 거면 어차피 좋은 걸 많이 먹자 해서 사놓고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게 꼭 섭취량에 무조건 항암 효과가 정비라는 건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과해서는 좋을 건 없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생각해요. 네. 어떤 성분을 내가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딱 그것만 우리 몸에 들어오나요? 아니죠. 그 옆에 있는 것들도 많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생각해야죠. 소화장애라든지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뭐 과해서는 그게 좋을 게 없고 또 아까 방금 셀레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셀레늄 같은 경우는요. 네. 식품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그런 부분도 있어서 너무 많이 네. 그 먹는다 해서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효과를 내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럼 암 환자분들이 좀 표고버섯 먹을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익혀 먹어야 된다. 그 표고로 인한 피부염 같은 게 생긴 것을 유의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거 표고버섯 다당체잖아요.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으면 어때요? 설사 같은 것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 때는 양을 좀 조절한다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버섯 종류의 중금속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원산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가려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산지 확인을 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뭐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표고버섯과 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뭐가 있을까요? 네. 표고버섯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식품들하고 같이 먹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비타민 C가 많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표고버섯이 가지고 있는 면역 높이는 그런 면역을 높이는 기능이잖아요. 이걸 촉진시켜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는 거 하고 먹었을 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포도라든지 그다음에 블루베리 뭐 이런 땅콩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을 같이 이 섭취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겠고 그리고 표고버섯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식물도 우리 십자가 식물들은 뭐하고 같이 먹어도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니까요. 네, 빠지는 데가 없네. 그 이제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흡수율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버섯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D 있잖아요. 효과를 더 높여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이런 지방들이 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또 우리 환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음식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뭔가 듣고 싶다는 게 있을 수 있으면 한 번씩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알려드릴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단톡방을 하고 있으니까 단톡방에 참여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보니까 한 170명 정도 지금 우리가 한 2달 정도 됐는데 한 170명 정도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질문이 다양하고 심도 있게 질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해주면 여러분 이런 답은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좀 우리 170명만 보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내가 저를 직접 보고 한번 이야기 듣고 또 질문을 하시고 싶다 하면 우리가 또 오프라인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참여를 좀 해서 저는 어쨌든 우리 환자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그리고 정보를 알리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유튜브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